안녕하십니까.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3부 5차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말굽형 전선 위에 움직일 수 있는 전선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장이 일정하게 저렇게 놓여 있고 그 전선을 우리가 움직였을 때 전류가 흐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. 자,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? 먼저 그 양쪽 평행하게 있는 전선의 전도도가 굉장히 좋다. 즉 저항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그 끝단에 있는 U자로 했을 때 그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빨간 부분이 저항이 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.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른쪽에 움직이는 전선이 좀 움직이더라도, 다시 말해서 저 파란색 선의 전선의 길이가 조금 바뀌더라도 실제 전체 저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움직여도 전체 회로의 저항은 고정되어 있다, 즉 상수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자,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B필드가 저 표면 바깥으로 나오고 있고, 그리고 현재 V라는 속도로 저 오른쪽 전선 쪼가리를 움직인다고 했을 때 저 회로에 생기는 기전력 E는 V, 즉 움직이는 속도 곱하기 자기장 B 곱하기 저 빨간색 전선의 길이 W가 될 것입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ohm의 법칙을 좀 활용하면 흐르는 전류의 양은 기전력 E를 전체 저항의 R로 나눈 것이 될 겁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전체 회로의 R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저 빨간 부분일 테니까 저 빨간 부분의 저항이라고 봐도 되겠죠. 그래서 R분의 VBW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움직이는 와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, 움직이는 전선은 그 폭과 그 다음에 자기장과 흐르는 전류 때문에 반대 방향의 힘을 받게 됩니다. 그 수식으로 나타내면 F는 BIW가 되고 I는 앞서서 우리가 구했던 R분의 기전력, 즉 R분의 VBW가 되겠죠. 그래서 그것을 대입해 보면 결국 내가 저 전선을 오른쪽으로 V만큼의 속도를 갖고 움직이는데 그걸 저항하는 힘의 크기는 F, 즉 R분의 B제곱, W제곱, V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걸 잘 보면 결국 내가 전선을 오른쪽으로 V의 속도만큼 움직이는데 저항하는 힘은 실제로 그 속도의 반대 방향이고, 그리고 크기는 그 속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속도에 비례하는 힘, 저항력의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죠. 낙하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. 낙하산의 경우도 낙하했을 때 중력을 저항하는 그 저항력은 결국 낙하하는 속도에 비례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. 결국 이 힘은 속도에 의존하는 힘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뉴턴 역학하면 가속도의 힘이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죠. 그렇지만 속도에 비례한다고 하면 가속도가 0일 때 생기는 힘이니까 사실 저희가 배웠던 일반적인 힘과 다른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고, 아까 말한 것처럼 낙하산 경우 혹은 점성이 있을 경우에, 즉 꿀통에 내가 예를 들어서 구슬을 떨어뜨렸을 때 그 구슬이 받는 저항력도 마찬가지로 속도에 비례하게 될 것입니다. 이러한 힘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기계적으로 저항력을 비접촉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도 만들 수가 있겠죠. 자, 이렇게 생기는 저항력의 식을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F는 R분의 B제곱, W제곱, V이기 때문에 저 저항의 크기가 전기 저항에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저 빨간색 저항의 크기를 우리가 조절하면 실제로 저항력, 즉 기계적 저항력의 크기를 바꿀 수 있다. 즉 브레이크라고 생각한다면 브레이크의 효율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. 좀 더 자세하게 보면 R이 작으면, 즉 저항이 작은 도체를 사용하면 훨씬 더 큰 기계적 저항력을 만들 수 있고, R이 크면 좀 작은 저항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 식과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저 전선을 움직이면서
즉 기계적 에너지를 이 시스템에다 주입하면서 유도 전류를 우리가 만들었고 결국 그거는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꾼 거죠. 그 전기적 에너지가 다시 자기장과 결합해서 기계적인 저항력을 발생시켰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기계적 에너지로 환원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일단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. 내가 전선을 움직였을 때 유도된 기전력에 의해서 전기가 흐른다. 그러면 결국 기계적 에너지가 전기적 에너지로 바뀌는 것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또 수치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죠. 우리가 알다시피 이 회로에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가 단위 시간당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게 파워입니다. 그 파워가 사실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그 전압 곱하기 전류의 시간을 곱하면 결국 그 전기 에너지가 되고 그걸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보면 기전력 E에다가 전류 I를 곱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내가 저 전선을 움직였을 때 실제로 일이 즉 기계적 일이 전환되는 율 파워죠. 그것은 결국 힘에다가 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. 왜?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에너지고 그것을 시간으로 나누면 파워니까 결국 힘에다가 거리 나누기 시간 근데 거리 나누기 시간은 속도니까 힘 곱하기 속도가 결국 파워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F는 아까 R분의 B제곱 W제곱 V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드래깅하는 즉 끌어당기는 힘이 되겠죠. 그게 결국 dt분의 dw 즉 에너지의 시간당 변화가 결국 force 곱하기 velocity 즉 힘 곱하기 속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dt분의 dw는 저기다 v를 곱하면 r분의 v제곱 b제곱 w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r분의 v제곱 b제곱 w제곱. 자, 이 식과 아까 말했던 전기 회로 내에서 우리가 공급하는 전기 에너지가 얼마냐 했을 때 기전력 곱하기 전류가 했는데 기전력이 VBW고 전류가 R분의 E니까 R분의 VBW니까 두 개를 곱하면 R분의 V제곱 B제곱 W제곱이 돼서 내가 기계적으로 지금 하는 일이 다 전기적으로 바뀌었다를 수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앞에서는 우리가 전기 회로가 있었을 때 자기장은 일정하게 되어 있고 전기 회로의 면적이 바뀌는 그런 상황. 그래서 자속이 바뀌는 상황을 생각했었죠. 자, 이번에는 회로는 그대로 있고 안에 있는 자기장이 천천히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장을 통해서 저희는 새로운 개념, 즉 Mutual Inductance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. 자, 오른쪽 그림에 지금 코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코일 1, 코일 2가 있는데 코일 1이 코일 2 안에 지금 포함된 그런 상태로 있고 코일 1 턴수가 더 많죠. 이게 지금 현재 자기장을 만드는 코일이 되겠고 I1, 즉 코일 1에 들어가는 전류로 인해서 자기장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가정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변한다라는 가정이 되겠습니다. 이 자기장이 천천히 변하면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가 기전력에 의해서 생길 텐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자기장, 그 유도된 자기장은 정상 전류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과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따라서 본 슬라이드 이후에서는 굉장히 천천히 바뀌는 그러한 자기장을 상정해 놓고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죠. 일단 코일 1은 훨씬 더 턴수가 많다고 했었고 코일 2는 코일 1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코일 1에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면 안쪽에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것이고 코일 1 안쪽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은 역시 코일 2 안에도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. 그럼 저희가 배운 대로 자속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
자속의 변화에 상응하는 기전력이, 회전 기전력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코일 2에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그걸 수치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우선 코일 1에 우리가 전류 I1을 흘렸을 때 얼마만큼의 자기장이 생기는지 확인해 봅시다. 이미 전 시간 혹은 전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긴 솔레노이드 안에 생기는 자기장은 입실론0 C제곱분의 1 L분의 N1 I1이 됩니다. N1은 총 턴수가 될 것이고 L은 길이가 됩니다. 저걸 소문자 N으로 하면 단위 길이랑 턴수가 되겠죠. 그래서 저렇게 일단 저희가 자기장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코일 1의 단면적이 S라고 합시다. 그러면 자속은 그 단면적 S에다가 B를 곱한 것이 될 겁니다. 만약에 코일 2가 N2의 턴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자속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코일 2에 생기는 기전력 EMF는 E2고 이것은 마이너스 N2S 곱하기 DT분의 DB가 될 것입니다. 자, S는 바뀌지 않고 B만 바뀌기 때문에 자속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자기장만 미분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지금 N2번에 걸쳐서 더할 수 있는 그러한 회로이기 때문에 N2를 곱하는 것이 되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자속의 변화에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기전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. 그래서 E2는 마이너스 N2 곱하기 S 곱하기 DT분의 D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자기장을 바꾸게 하는 것은 저 솔레노이드 식에서 N1도 L도 아닌 입실론 제로도 C제곱도 아닌 바로 I1이기 때문에 저 공식에다가 저 B를 넣었을 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필요가 있는 그런 항은 바로 전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E2는 마이너스 입실론 C제곱 L분의 N1, N2S 곱하기 DT분의 DI1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코일 2에 생기는 기전력이 결국 코일 1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, 그 변화량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상수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저 앞에 상수를 M21이라고 우리가 정해놓으면 저 M21이 바로 뮤추얼 인덕션스, 즉 1번 코일과 2번 코일 사이에 발생하는 인덕턴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먼저 들어가는 2는 기전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항이 되고 나중에 들어오는 1은 그 기전력을 만들어주는 소스에 해당하는 우리 1번 코일의 전류에 해당되겠죠. 그래서 1번 코일에서 발생하는 시간에 따른 전류량의 변화가 2번 코일에 생기는 기전력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정량적으로 알려주는 계수가 바로 M21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M21과 M12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M21은 1번 코일에서 전류가 흘렀을 때 생기는 자기장으로 인해서 2번 코일에 얼마만큼의 기전력이 생기냐 이런 문제였습니다. 그럼 이번 장에서는 거꾸로 2번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겼을 때 1번 코일에 얼마만큼의 기전력이 생길 것이냐라는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풀게 되면 저 두 계수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겠죠. 이것은 마치 상대성 이론에서 내가 가만히 있고 상대가 움직였을 경우와 상대가 가만히 있고 내가 움직였을 경우 그 두 경우를 비교하는 것과 유사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아마 직관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그 두 개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 사실은 그 직관이 맞습니다.
그런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푸는 거는 앞에서 푼 것보다 조금 어렵고, 일단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M12는 2번 솔레노이드 혹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량이 자기장을 일으켜서 좌속의 변화를 일으키고, 그로 인해서 1번 솔레노이드의 기전력을 만드는데 그 둘 간의 상관관계, 즉 저기 식 있는 것처럼 E1은 M12 곱하기 DT분의 DI2가 되겠죠. 우리가 뒤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저게 M12와 M21이 같다는 것을 증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이 상호 인덕턴스에서는 M21과 M12가 있을 수 있겠구나,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